안녕하세요. 저는 회랑학파 자비학생으로 합격한 박민구라고 하고요. 오테버스 생태계 내에서는 별세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한상준 선생님하고 바삭 선생님이, 일단 한상준 선생님은 강사하시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고, 바삭 선생님은 어떻게 PPT 한 장을 놓고 20분에서 30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그 언변에 정말 놀랐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언변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봤으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유연한 사고의 힘입니다. 이게 평소에 작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이 제목으로 책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서 그거를 언급하시고 나서 그 책을 바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신경과학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전공이 또 신경과학이라서, 그럼 제가 이거를 좀 읽고 여러분들께 좀 쉽게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약간 독서 클럽 플러스 신경과학 얘기 쉽게,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모국 얘기 짬뽕 해가지고 약간 예능 교양 TV 프로그램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챗GPT한테 논리적인 뇌랑 그리고 유연한 뇌를 그림으로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습니다. AI 기술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논리적인 거, 여기가 이제 유연하게 생각이 터지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어쩌다가 모비커가 됐냐면요. 여기가 이제 대전입니다. 엑스포 93년에 한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엑스포 꿈돌이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다 이제 연구원을 크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인데, 그 기초과학연구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크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실험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신경세포에다가 이제 전극을 갖다 대서 전기 신호를 추정하거든요. 전기 신호가 진짜 활발하게 팍팍 막 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얘는 활동이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는데 왜 내 계좌는 안 올라가냐. 그러면서 좀 현타가 많이 왔었는데,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가설을 세우고 상상을 하는 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실험은 결국에 이제 제가 실험 계획을 세운 대로 반복하는 작업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생의 돌파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때 마침 2021년에 제 선배님이 비트코인이란 게 최근에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봐라 했는데, 제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유튜브를 들어갔죠. 유튜브 들어가서 신박한 신박사님?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번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비트코인이 이런 거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시게도 오태민 작가님이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오태민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전혀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얘기로 비트코인을 풀어나가시는데, 저는 한번 충격 먹었죠. 비트코인이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낮에는 실험을 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와이프 몰래 비트코인 공부, 오태민 작가님 책 읽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독서, 하여튼 이 컨퍼런스는 아니고 이 책 모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작가님 만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콘서트 이제 다 참여했고, 그리고 락업도 참여하고, 회랑학파 이제 그런 행사들에서 이제 가서 헌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는 작가님이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이실까를 항상 궁금했고, 뇌가 어떤지, 저는 이제 뇌과학자잖아요. 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악산 에어드랍 성공하신 후에 이제 모빅이 가치를 갖고, 그 다음부터 가치를 가졌으면 이제 끝난 거죠. 모든 게 이제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텐데,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장난으로 그냥 가져온 건데, 비트코인 작가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도 있고, 모빅도 있고, 오테버스도 있고, JTBC도 있고, 한양대, 토닥토닥 그 대기업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몹이 같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그 메커니즘이 궁금했어요. 이럼에도 이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 그 동기부여가 뭐냐 도대체. 전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이 작가가 잘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신경과학자는 아니고요. 그 이론물리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연구도 하면서 과학 대중서 같은 것도 활발하게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하고도 이제 과학 대중서를 같이 쓰려고 이렇게 협업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신경과학에도 생뚱맞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의 책을 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뭐 전공은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전혀 얕게 알고 계신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너무나 그 관련된 지식을 쉽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도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지만은 분석적 사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분석한다고 하면은 어떤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를 최소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분석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게 분석적 사고의 반대가 이 종합적 사고, 유연한 사고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전체를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고 나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고 오류의 탐색, 즉 정답을 찾는 게 목표고 또한 그 어떤 모형을 적용하는 게 분석적 사고라고 얘기한다면 종합적 사고, 유연한 사고는 요소들 간의 관계로부터 추상화된 모형을 창안하고 위기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정답이 아니고 적당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 뇌가 다 할 수 있는데 뇌는 하나잖아요. 이거를 하는 뇌가 따로 있고 이거를 하는 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하나인데 이거의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는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뇌의 탐구 동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뇌의 전원이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도파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생각 여과 체계, 그리고 무의식에서의 유연한 사고, 즉 논리적 사고랑 유연한 사고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별세포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거거든요. 뇌 안에 이제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고 이렇게 전선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세포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형성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별 모양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 모양의 세포들이 있어야지 그 뉴런들끼리 연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놀랍게 이 별세포도 유연한 사고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의 탐구 동력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언제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스마트폰 할 때? 또 언제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도박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도박할 때도 있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물 마실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식을 얻을 때 그럴 때도 이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머릿속에서. 도파민 분자가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도파민은 결국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거에 보상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감정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보상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생기냐는 이건 이제 시냅스라고 이게 이제 뉴런이 2개가 있어요. 앞에 뉴런이 뒤에 뉴런한테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전 뉴런에 이 시냅틱 베시클이라고 이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도파민들이 꽉 차 있어요. 이제 신경세포가 이거 활성화되면 이 도파민 주머니가 여기 말단으로 가서 터져요. 터지면 이 안에 있는 도파민이 나와요. 그럼 이 사이랑 이 사이는 거의 절벽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간격이 거의 수백 나노미터로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확산을 통해서 퍼지긴 하지만 바로 여기 뒤에 있는 뉴런에 도파민 수용체에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에 의한 우리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냅스를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뭐 자연스러운 활동들에 의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 중에서 이제 이 도파민들이 이 시냅스에 있다가 다시 요 앞에 뉴런으로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회수를 막아버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냅스에 도파민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정상 레벨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파민의 생산을 줄여버리거나, 두 번째는 이 수용체의 개수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마약 때문에 도파민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만약에 수용체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했어도 그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금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한 인위적인 보상이 크지만 그만큼 우리 몸의 그 피드백 반응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큼의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체계라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제 이거 뇌 전체적으로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에 이제 도파민 뉴런이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시는 게 이제 도파민 뉴런이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영역이 요 세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이제 ventral tegmental area라고 복측 피계 영역.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이 아까 보면 전선을 뻗잖아요. 뉴런이. 그 전선을 어디에다 뻗냐면은 뉴클리어스 어컴번스 측핵에다 뻗고, 또 여기 프리프론탈 코텍스, 여기 전전두엽이라고 여기 이마 부분에 있는 그 뇌 영역에다가 그 도파민 뉴런의 전선을 뻗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뇌 보상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상으로 인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의 탐구 동력이 도파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원래부터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해 왔어요. 그걸 이제 네오필리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가 혹시나 그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걸 누가 하겠냐 싶겠지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유전적인 걸 왜 연구하냐면은, 유전적인 건 어때요? 그게 다 내 부모한테서 오고 그 또 부모한테서 오고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를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너무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현생 인류의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지죠. 아프리카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남아메리카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네안데르탈인들은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럼 왜 호모사피엔스만 이렇게 됐냐? 그럼 그 유전적으로 호모사피엔스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 페이퍼가 있는데, 도파민 수용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도파민 수용체 아까 보셨죠? 그 도파민 수용체에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한 지도가 있는데, 그 이제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거든요. 그 유전자 이제 중에서 도파민 수용체 D4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파민 유전자 D4 수용체 DRD4라는 게, 만약에 이 7R이라는, 이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7R 변이라는 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보상 체계에서 도파민이 더 약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를 밝혀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도파민 수용체 자체에 어떤 변이가 생기면은 똑같은 도파민 양이 나와도 덜 느끼는 거예요. 덜 느끼게 되는 그런 변인 거예요. 근데 그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멀리까지 간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찾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더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유전자 변이의 빈도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RER 부족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RER 부족에서 또 이제 DRD4, 7R 변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유목민족인 RER 부족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띄어져 나와가지고 정착을 또 했대요. 근데 그 두 집단 간에 DRD4, 7R 변이의 빈도를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를 했을 때 유목민 집단에서는 DRD4, 7R 변이를 지닌 사람들이 영양소대가 훨씬 좋았대요. 근데 반대로 정착민 집단에서는 DRD4, 7 변이를 보유한 사람이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변이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유목민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거지만 정착민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유전적인 것도 이런 보상체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요. 팻다시라는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팻다시는 파킨슨병 환자인데, 파킨슨병 아시죠? 파킨슨병은 이렇게 운동 능력에 심각한 저하가 오는 병인데, 그 원인이 이제 도파민 뉴런의 퇴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복잡피계 영역, 축핵, 전전두엽 이 서킷이 뇌 보상회로인데, 그거랑 별개로 또 다른 도파민 서킷이 있는데, 그게 이제 흑질, 선조체로 이어지는 도파민 서킷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흑질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퇴화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넣어주면 되죠. 근데 도파민은 혈액으로 넣어주면요, 뇌로 못 가요. 그러면은 뇌로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약을 넣어주면 돼요. 그게 이제 도파민 작용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하고는 다르지만 도파민 수용체에 똑같이 붙어서 도파민의 효과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약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됐어요. 치료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원래 그림 그리기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그림 그리기에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약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이 약을 넣었다는 거는 이 약이 만약에 피를 뭐 이렇게 구강으로 넣어가지고 소화가 돼서 머리까지 가면은 여기만 갈까요? 파킨슨병과 관련된 그 도파민 서킷에만 갈까요? 아니겠죠. 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 이 뇌 보상회로는 이 사람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파민이 여기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그 보상회로가 너무 과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동력이 너무 넘쳐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창의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제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약을 끊고 그냥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했고요. 다음 예는 이제 EVR이라는 가명의 사람의 예인데, 이 사람이 이제 뇌종양이 생겼는데, 뇌종양이 어디 생겼냐면요, 여기 안화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여기 눈 바로 위에 있는 피질인데요. 이 안화전두 피질이 결국에는 이 전전두엽의 서브 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절제 수술을 했대요. 절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것 작가님이 아마 예로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일상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마비가 됐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점심에 뭘 먹을까를 생각하면은 식당이 뭐 한식, 중식, 약식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한식이 나한테 주는 기쁨, 중식이 나한테 주는 기쁨, 양식이 나한테 주는 기쁨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보상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판단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답은 잘 찾는데 적정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택의 동력이 없어졌다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걸 설명하는 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DHD가 있습니다. ADHD 뭔지 아시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굉장히 산만하고 하나에 집중 못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하는 그런 장애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은 ADHD 아동 집단이 있는데, 그 걔네들한테 이제 영재 시험을 한번 보게 했어요. 이 사람들 가설은 뭐였냐면은 ADHD가 물론 정상적인 행동 범주에선 벗어나지만 이게 ADHD 애들이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 자체가 그게 오히려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탐구 동력이 오히려 더 좋은 애들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ADHD 아동 집단에서 영재 애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그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DHD 아동 집단에 했더니 3분의 1 정도가 최우수 영재 집단에 속하는 높은 점수가 나왔대요. 근데 반대 실험도 할 수 있어요. 영재 교육을 이미 받고 있는 애들한테 이번에는 ADHD 검사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분의 1이 ADHD 진단을 받았대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집단에 비해서 4~5배나 높은 발병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로만은 설명될 수 없어요. 왜냐면 ADHD가 워낙 발병 원인도 다양하고 보이는 행동 양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하나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뇌 보상 경로가 약해진 게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보상 경로가 약해지니까 더 큰 자극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 더 창의적인 거,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꾸준하게 하나만 가지고 쭉 가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고, 그래서 ADHD 환자는 좋을 때와 좋은 케이스나 나쁜 케이스나 모두 이 사람들은 생각의 제약이 적고 더 유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책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체계는 사람들이 생각을 시작하거나 생각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동기를 제공한다. 즉, 우리 뇌의 생각의 전원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없다면 뇌는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 창안, 유형인식, 확산전 사고, 상상력 같은 유연한 사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인 보상이 대체로 적어도 과학과 예술에 열정을 쏟는다. 작가님 얘기 아닌가요, 이거? 작가님이라고 저는 딱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작가님은 모비기 하나도 안 가지시잖아요. 그래도 작가님은 그 사유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가설이 모비커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실현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도파민이, 모파민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은 작가님은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보상을 얻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작가님이 하시는 게 저는 예술, 과학 둘 다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신경과학자가 이처럼 말했다. 이 한 신경과학자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보다 나의 삶에서 더 큰 기쁨은 없다.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순간에는 대단히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나 시작하고 지속해서 끝까지 가는데 밀어붙이는데 동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도파민이 워낙 유명한 거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여과체계. 생각 여과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거른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사실.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걸 만약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들도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억누르는 뇌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지의 완전 탑에 있는 애인데, 걔가 이제 다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람들한테 억셉터블한 그런 것만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의 생각 여과체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건 이제 무의식에서의 유연한 사고. 이 유연한 사고는 저희가 이제 의식적으로도 물론 이제 새로운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에서 없던 연결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그게 떠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 간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뇌를 하향식 뇌라고 하고, 이제 유연한 뇌를 상향식 뇌라고 하는데, 하향식 뇌는 뭐냐면은 고정된 규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형적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상향식 뇌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닥의 생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선형적 처리라고 정의를 하는데, 노벨상을 2회나 수상하신 라이너스 폴링 선생님이 혁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얻는 방법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 버리는 것이다. 이거 작가님께서 예전에 오도클에서 하셨을 때 처음에 생각의 수렴과 발산 얘기를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발산이라는 게 그거는 이제 이 상향식 뇌에서 떠오르는 거를 뭐든지 다 고려하면서 확률이 낮은 거일지라도 일단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식 뇌를 켜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발산과 수렴의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미 노벨상을 수상하신 천재들은 이미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은 하향식과 상향식 처리 과정을 함께 실행할 수 있고, 이 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냥 하나 뇌예요. 그리고 분석적 사고와 유연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이 뭘까? 이 메커니즘을 저희가 만약에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좀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거를 자유롭게.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행뇌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향식 사고 과정의 최고 중추입니다. 그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은
도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인데 이게 외측 전전두피질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외측 전전두피질은 오로지 영장류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행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핵심이고,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 목표나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상향식 뇌는 가능성이 있는 반응을 만드는 일에 축소하는데 이 반응의 대부분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측 전전두피질이 하향식 통제를 시작해가지고 다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될 만한 것만 딱 남겨요. 그리고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실행뇌가 경솔하거나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 할 때,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중에는 독창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지치기 당한 것 중에. 근데 이제 실행뇌가 너무 세면은 그런 독창적인 생각도 가지치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한 퍼즐인데, 샘 로이드라는 그 잡지의 퍼즐백과에 처음 실린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이게 100년이 나온 지가 100년 넘었는데 지금도 매년 학술 논문에 몇 편씩 이 얘가 소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점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9개 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직선으로 모두 연결하는데 4개의 직선만 이용하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거나 선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혹시 어떻게 풀지 아시는 분 있으니까 한 30초 생각해 보실래요? 얘네를 모두 이어야 되는데 안 끊기게. 선 4개만 이용해서. 아세요? 이미 예전에 아시는 거죠? 예. 혹시 처음 보셨는데 아시겠다.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실패 케이스.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 없잖아요. 없는데도 직선 그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사각형 밖에 여기에만 갇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행뇌가 통제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 분석적 사고를 너무 잘하셔서. 근데 이거의 정답률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면은 여기에 하나씩 점 찍어주면 올라가고요. 또 여기 점 말고 그 바깥에다가 사각형을 같이 줘요. 같이 주면 또 정답률이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확장적 사고를 도와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3개 주세요. 3개를. 그럼 못 써요? 3개요? 3개,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예. 나중에 안 해. 와. 엄청 유연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또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경두계 자극이라는 걸 해봤어요. 경두계 자극이 뭐냐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트랜스크래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트랜스크래니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두개골을 뚫는데 진짜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이라는 거는 이제 두개골을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주면은 뇌 특정 부분에다가 국소적으로 자기장에 의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 자극이 뇌의 활성을 올리거나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경두개의 자극을 이용해가지고 외측 전전두피질, 즉 실행뇌의 활성을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험자 반한테는 실제 이 자극을 주고 나머지 절반 실험자들한테는 자극 준다고 해놓고 안 줬어요. 그래놓고 모든 피험자들한테 9점 문제 풀어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자극 안 받은 사람들은 잘 못 풀었어요. 근데 이 경두개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40%가 문제를 풀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실행뇌가 우리의 그 유연한 사고를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저희가 자라온 과정 또는 자녀분들이 자라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그 기본적인 운동하고 감각 영역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적인 거, 말하기, 언어, 그런 게 발달하고, 사실 이제 이런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기 조절력 같은 건 좀 더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거랑 관련된 게 이제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그 전전두엽 중에서도 외측 전전두피질, 실행뇌, 그건 가장 늦게 성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막힘이 없잖아요.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의 여과작용이
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발전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약 없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도 이거에 어린아이 정신이 있죠. 있는데 끄집어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실행내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세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짓궂고 상상력이 풍부한 말썽꾸러기 어린아이와 합리적이고 자기검열을 하는 어른의 신경망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기검열하는 어른의 신경망은 외측 전전도 피질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말썽꾸러기 이거 뭘까요, 이거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fMRI라고 Functional MRI, 자기 공명장치인데, 자기 공명장치 혹시 찍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그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장을 엄청 세게 줘요. 그러면 이제 뇌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이 Functional MRI라는 건 뭐냐면은 뇌가 이제 활성이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활동이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 숨 쉬잖아요. 뉴런도 숨 쉬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활동이 더 많아지려면은 산소 소비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산소를 우리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피에서 끌어와야 되죠. 그럼 이제 혈류량이 몰리는 거를 MRI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MRI를 이용하면은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됐는지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줬냐면은 아무 생각하지도 마. 그냥 깨 있는데 자지 말고 깨 있는데 그냥 몽상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어. 어떤 생각 집중하지 마. 라고 해놓고 찍었어요. 찍었는데 놀랍게도 기존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혀 상관관계가 없던 영역들에서 활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초기 설정 연결망,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디테일한 이 뇌의 영역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초기 설정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언제 켜지냐면요. 외부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즉 몽상이나 생각이 떠도는 동안 활성화되는 거죠. 단 뇌가 깨어있는 휴식 상태일 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초기 성적 연결망이 유연한 사고를 위한 중요한 정신 과정이고 중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외부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라는 걸 딱 봤을 때 작가님의 서초 도서관 때가 생각났어요. 아, 작가님이 서초 도서관을 들어가신 게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걸 정확히는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좀 더 유연한 생각을 업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을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멍 때리는 거. 이 멍 때릴 때 이 초기 설정 뇌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기 설정 연결망이라고 해서 활성이 뭐 낮을 것 같지만 낮지 않아요. 엄청 활발한데 전혀 연관관계가 없던 영역들 간의 활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초기 설정 연결망은 실행뇌가 분석적 사고를 안 하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빈둥거리는 시간은 이 실행뇌 검열 없이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고 그런 걸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명상 같은 걸 하죠. 명상이나 휴식이나 공상 또는 산책,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걸 창조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술가나 작가나 과학자나 어떤 거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데 이제 다 정도는 달라요. 어떤 분은 그 유연한 사고를 완전히 극대화시켜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때는 쓰는데 분석적인 사고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즉흥 재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흥 재즈라는 게 재즈가 이제 악보 보고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재즈는. 근데 즉흥 재즈는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유연하지만 사생활도 유연해요, 사생활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마약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즉흥 재즈 선구자들은 유연한 사고를 완전 극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은 저희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과학자들은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울 때는 완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냐, 실제 내가 실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냐 할 때는 분석적인 사고, 실행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의 발상과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즉흥 재즈 선구자들만큼의 그런 유연함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명상이나 뭐 휴식 말고 뭐 실행뇌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5년에 프랑스의 한 연구진들이 어떤 그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를 풀게 하기 전에 실험자들한테 단순 반복인 문제를 먼저 줬어요. 단순 반복의 문제를 주면은 집중은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화살표 왼쪽으로 나면 왼쪽 누르고 오른쪽 나면 오른쪽 누르고 그걸 반복하는 이제 태스크를 준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실행뇌만 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몇십 분 동안 이제 반복하게 하면은 실행뇌가 피곤해져요. 이 사람들의 가설은 실행뇌를 피곤하게 만들면 실행뇌가 피곤하니까 검열도 느슨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유연한 사고가 올라갈 거냐.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이먼 과제라는 그 반복 수행으로 실행뇌 기능을 피곤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험자들한테 이제 유연한 사고 문제를 풀게 했더니 어떤 문제냐면은 뭐 양동이, 신문지, 벽돌처럼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창의적으로 많이 생각해라.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했더니 실행 기능이 크게 약화된 사람들에서 활용 방법의 개수와 독창성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무 일정이나 뭐 그런 거 관리할 때 창의적인 생각이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한동안 집중력이 필요한 지루한 일에 전력을 기울인 다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는 반복적인 실험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근데 그때 운 좋게 이제 오태민 작가님 지혜의 족보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몽상도 하고 휴식도 하니까 제 나름의 이제 유연한 사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별세포가 어떻게 유연한 사고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독단적 인지라는 용어고 다른 건 이제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건데 독단적 인지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생긴 고정관념으로 앞으로 생길 모든 거를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죠. 한 번 생긴 자기가 강하게 믿고 있는 게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각하면은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상황이 아주 크게 바뀌었을 때는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초심자의 마음은 일상적인 것도 일상적으로 안 보고 선입견은 안 갖고 새롭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단적 인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능적 고착, 즉 한 가지 목적으로 쓰였던 도구들을 다른 목적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화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디너리나 레이어 2, 3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능적 고착에 빠진 거죠. 두 번째,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분이 이제 고용이자 화폐 일반이론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 대단히 공을 들여 설명한 생각들은 지극히 단순하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제 서문에서까지 이걸 썼네요. 경제학자들이 이걸 안 읽었나 봐요, 근데.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낡은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다. 또 이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 오래전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과 원리를 굳어있는 사고, frozen thoughts라고 정했다. 아렌트는 이런 공인된 진리에 무사태평하게 의존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정의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독단적 이지에 빠지게 되면은 상황은 변하는데 원칙이 안 바뀌면은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2021년도에 참여했던 연구인데 저희가 그런 이제 별세포가 메모리 기억을 유연하게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를 했었고요. 이걸 이제 Biological Psychiatry라는 논문에다가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뇌에 이제 별세포가 있어요. 별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별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스테이닝을 한 건데 이 별세포가 우리 뇌에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별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전 뉴런하고 후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제가 아까 틈이 있다 했죠? 그게 이제 시냅스인데 그 시냅스 주변에 에스트로사이트가 발을 뻗어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만약에 뭐 너무 어떤 물질이 많아진다 하면은 다 빨아들이고 또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데 꼭 필요한 애가 이 별세포입니다. 별세포의 영어는 이제 에스트로가 이제 별,
사이트가 세포거든요. 그래서 별 모양 세포라고 해서 이제 별세포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자기 화장시켜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 뇌를 훔쳐가지고 포르말데이드에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연구하려고. 너무 천재니까. 이 사람 뇌가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오 작가님 뇌가 궁금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상상의 유연한 사고를 진짜 한 거예요. 이 사람 실행뇌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240조각을 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선 별 큰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동료 연구자들한테 야 아인슈타인 연구하고 싶은 사람 손해서 보냈어요. 일부 조각을 이제 나눠서 전 세계에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인데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님, UC 버클리. 이분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이 논문을 이제 1985년 완전 옛날이에요. 이때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과학자의 뇌 이렇게 해서 논문을 냈어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뇌조직, 이 영역에 있는 뇌조직을 가지고 스테이닝을 했는데 어떤 걸 스테이닝이라는 건 이제 면역화학 염색이라고 이 셀이 무슨 셀이고 이 셀이 무슨 셀이고를 알게 해주는 실험 기법이거든요. 이 사람은 딱 두 개만 봤어요. 일반인하고 아인슈타인의 뇌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뉴런하고 별세포 개수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N이 뉴런이고 G는 이제 사실 이제 글리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에스트로사이트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원래 이걸 글리아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글리아가 이제 글루에서 온 거거든요. 글루가 풀이잖아요. 풀이 이제 뉴런들 사이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셀이다. 얘는 그러니까 아무 기능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글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G를 에스트로사이트 별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2G라는 거는 N 나누기 G 그 비율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자 11명 그리고 아인슈타인 뇌 N1 어쩔 수 없죠. 아인슈타인이 11명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그 뉴런하고 글리아의 비율이 1.8, 1.7, 1.9, 2.0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되죠. 근데 아인슈타인 뇌는 거의 평균이 1이에요.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뉴런보다 아인슈타인 뇌에서 에스트로사이트가 많았다.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발견했어요. 아, 아인슈타인 뇌는 별세포가 많구나. 뉴런보다. 별세포가 뭔가 똑똑한 거랑 관련이 있나? 그래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 하나 가져왔습니다. 논문에 실제 실린 데이터고요. 모리스 워터 메이즈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테스트냐면요. 이 원형의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이 수영장에서 이제 사람이 수영하는 게 아니고 쥐가 수영을 합니다. 쥐가 수영을 하는데 과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히든 플랫폼이라고 있거든요. 물을 담가 놓은 다음에 그 물에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 딛고 설 수 있는 플랫폼을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사분면 나눈 다음에 이제 한 곳에다가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벽에다가 이제 문양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쥐한테 방위를 알려주려고 디렉션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을 알려주기 위한 랜드마크를 달아놓고 쥐를 놓고 나서 이 히든 플랫폼을 찾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간을 측정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가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이 실험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그럼 이 레이턴시가 이제 그 히든 플랫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어때요? 이게 지금 점점 떨어지죠. 그 얘기는 얘가 그 히든 플랫폼을 빨리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배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얘 감소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일드 타입이라는 게 이제 아무런 유전자 조작도 안 된 지고 이 베스트 원 낙아웃이란 건 뭐냐면은 별세포가 가지고 있는 프로틴인데 이 프로틴이 있어야지 이제 유연한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 없을 때 얘네가 유연한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으로 이 베스트 원이란 프로틴을 없앤 지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을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놓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더니 둘 다 비슷한 속도로 배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플랫폼 위치를 바꿨어요.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새롭게 배워야겠죠. 여기로 가면 없잖아요, 플랫폼이. 여기로 가면 없는데 이제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배워야 되는 게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게 이 실험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꾸고 나서 이 와일드 타입 G, 까만색 잘 배우나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점 빨리 가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유전자가 없어진 애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주는 속도가 느리죠? 완만하죠? 그 얘기는, 아, 이 프로틴이 새로 배우는 거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별세포의 이 단백질이 유연한석으로 어떻게 조절하는지까지 밝혔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시냅스들이 별세포가 이제 하나의 별세포가 조절할 수 있는 시냅스가 10만 개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초기에 이제 배웠던 거, 그거를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시냅스들한테는 너 잠깐만 기다려봐. 앞으로 다른 기억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하는 게 이 베스트 원이라는 프로틴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를 못 배워요.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유연한 사고, 별세포가 어떻게 유연한 사고를 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다 원인은 아닐 수 있는데, 저희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도 별세포가 많았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별세포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가님하고 저희는 이제, 작가님은 이제 원래 잘하셨고, 저희는 이제 작가님한테 배워서 이제 논리적 사고, 유연한 사고 어떻게 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알게 모르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연한 사고로 기존 화폐 통념을 깨고, 즉 세판을 짜고, 연역적인 추론하고 분석적 사고로 새로운 화폐 매몰 비용 가설을 우리 모비커들과 함께 실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비고 과학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가설 세우고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고요. 저희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생태계에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저희가 이제 유전적으로 유연하던, 작가님한테 배워서 환경적으로 유연하던, 저희는 어쨌건 간에 지금 분석적 사고랑 유연한 사고로 무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지던 간에 저희는 이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홍보할 게 있어요, 홍보. 이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태민 세계 정복 프로젝트라고 이제 작가님이 여태까지 찍으셨던 그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 글로벌하게 손실 확정을 하면서 들어올 세계인들한테 이제 작가님 영상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비트코인 배워야 되고 모빅을 배워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작가님이 기존에 만드셨던 영상을 어떻게 전할까를 해서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자막을 먼저 쭉 따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어 지금 2개 하고 있어요. 영어랑 중국어. 근데 뭐 일본어도 필요하고요. 스페인어도 있으면 좋고 뭐 언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채널은 저랑 최명승 님이 하고 있고 중국어 채널은 김국진 님하고 김유정 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고요. 지금 계속 오테버스 영상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오태밍 사생팬 님이 그 편집해 주신 영상으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피드백을 하나 받은 게 미국 영미권 사람들이 자막 안 본다. 그래서 자막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자막 안 본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AI를 좀 써가지고 AI 보이스로 작가님 영상은 일단 플레이 해놓고 AI가 이제 스크립트 읽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자막 안 보고 이제 소리로만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게 컨텐츠도 같이 최근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여튼 간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김국진 님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AI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거의 한 90%는 AI가 해주고 나머지 10%를 이제 저희가 그 필터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언어 능력자님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별세포. 별세포 기억에 남으시죠? 별세포. 우리 어떻게, 연사님 생각하시기에는 별세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죠?
당연하죠. 예. 네. 도파민도 엄청 도파민 그쵸? 리셋터 수용체의 센시티비티도 많이 떨어져 계시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재미있는 걸 찾으시고 예.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신경과학자분이실까 여쭤보는데요. 네. 그 신경과학적으로 의식은 어떻게 생기나요? 의식이요. 예, 왜냐면은 이제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인터넷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AI한테 뭐 의식이 출현해가지고 뭐 인간이 AI한테 지배당한다 이런 거를 말하는 영상도 많던데. 네. 근데 이제 AI 모델이 많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 신경망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만약 지금 뉴런 구조처럼 이제 그 신경망이 네트워크적으로 많이 이제 붙는 구조로 생각을 한다면은 AI가 이제 만약 연산 속도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하면은 의식이 출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서 별세포 모델은 컴퓨터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 네트워크에 붙는 CPU라고 비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모델 별세포 모델에서는 이제 그 단계별에 있는 뭐 CPU가 어떤 처리를 해줘야 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I 모델은 인간의 신경망 회로를 따라가고는 있지만은 인간은 이제 저런 신경망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이 발현돼 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AI에도 과연 그런 신경망이 만약에 따라가면서 계속 복잡망이 연결이 되면은 AI도 의식이 출현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서 평소에 이제 신경과학 연구하셨어서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신경과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AI라는 것도 사실 걔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하는 AI 만들면은 걔가 뭐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걸 할 수 없거든요. 걔는 딱 그 특정 태스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뇌는 하나인데 저희는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분석적인 사고도 하고 유연한 사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의식이 어디가 시작인지. 사실 얘를 연구하다 보면요. 타고 그 위가 뭐지? 그 위에 뭐가 있지? 그 상위는 뭐가 있지? 계속 타고 들어가면요. 못 찾겠어요. 어디가 시작인지. 사실. 의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저희도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스테믹하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타고 들어와서 처음 시작이 어딘지는 아직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면은 당연히 AI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뇌 의식,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아주 똑같이 할 수 있는 AI는 아직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그 AI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하향식 그 분석적인 것만 가지고도 AI에서 구현하면 그게 우리 뇌랑 똑같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딥러닝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조금 상향식 뇌 같은 거를 비슷하게 따라 해보자 하는 게 지금 최신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때려 넣어가지고 러닝을 시켜가지고 근데 사실 예 의식을 근원을 알 수 있으면 당연히 AI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지금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 박수로 한번 마감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번외로 아까 전에 우리 이제 4개 그 직선 그어서는 그 PPT 있죠. 네.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번외로 자, 선 3개로 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잠깐 해주실 건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거 한 5분 정도 시간 먼저 잠깐 드리고 해볼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하루를 줘도 안 될 거니까 그냥 바로 하실까요? 이 네모를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더 크게요. 제가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잘 안 하신 거 그냥 뭐 답만 기다리신 것 같아서 제가 0.1모를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딱 1분. 0.1모. 암으로 받아가실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1모는 좀 많은 것 같고 0.1모를 드릴게요. 제가 바로 이 네모를 엄청나게 크게 한번. 예. 야 여기 나왔다. 여보 역시 창의력은 돈을 드립니다. 확실한 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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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교를 하는데 아주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세점이 동시에 연결이 네, 되는데 네. 기울기가 생기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주 길고 맞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기울기가 역시. 하면서 다시 끝까지 갔다가 맞습니다. 네, 다시 답을 맞히신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아, 이해하세요? 대박. 네. 야. 0.1모 제가 드릴게요. 와. 예, 역시. 좀 이해되세요? 그러네. 이해되세요? 설명을 네.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예. 사실 직선 평행이 되면 안 만나지만 아. 약간의 각도를 가지면 만나게 된다고, 그죠? 야, 얼마나 많이 커지겠어요, 그죠? 그러네. 대박. 엄청나게 그죠? 긴장이 있어요. 대박. 야, 0.1모. 비트 모비기의 그 네모의 크기를 갖게 되기를 저는 와.